굉장히 중요한 게 나오네요. 자, 교과서 38페이지를 펼쳐보면은 한 바닥 전체가 탐구 활동이 되어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한 탐구입니다. 여러분들 별표 5개 치세요. 자, 이 탐구가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은 지금 1호 계정 교육과정에 생명과학 1을 배우고 있죠. 자, 작년에 고3까지는 공구 계정 교육과정이었는데 고2부터 1호 계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1호 계정을 배우는 두 번째 세대인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 내용이 공구에서 1호 계정으로 바뀌면서 살짝씩 수정된 게 있는데 새로 들어온 내용들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 탐구는 공구 계정 교과서에는 없었는데 1호 계정으로 바뀌면서 거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 안에 들어간 필수 탐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 들어온 내용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실험을 뜯어가지고 다 암기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효모의 이산화탄소 방출량 비교하기, 요 실험 새로 들어온 신설 탐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효모가 뭘까요? 효모 들어본 친구 있을 수도 있는데 효모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질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도 얻고 그 에너지를 통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는 요 탐구를 하기 전에 효모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공부하고 가야 됩니다. 자, 효모의 에너지 생성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어떻게 얻습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산소랑 포도당 같은 영양소를 통해서 세포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죠. 자, 세포호흡에는 반드시 산소가 필요합니다. 근데 효모도 똑같아요. 산소가 있으면은 우리랑 똑같은 산소호흡, 세포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산소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산소가 없어도 살 수 있는 애들이에요. 그럼 산소 없이도 에너지를 얘네들이 얻을 수 있어야겠죠. 자, 산소가 없을 때는 무산소 호흡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알코올 발효인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요 알코올 발효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알코올 발효의 전체적인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당이 있죠. 포도당 같은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럼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면은 이화작용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해됩니다. 그래서 에탄올, 알코올이 나옵니다. 알코올 발효니까 알코올이 생성되겠죠. 알코올이 생성되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그리고 에너지를 얻어서 요거를 효모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반응물에 이산화탄소가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기초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야 실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암기를 꼭 하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온 그림은 참고하라고 가져온 건데 지금 산소호흡이랑 무산소호흡을 비교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산소호흡이 있고 무산소호흡이 있죠. 자, 산소호흡의 대표적인 예시는 아까 세포호흡이라 했습니다. 글자가 너무 크네요. 세포호흡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무산소호흡은 효모가 하는 알코올 발효가 있겠죠. 자, 근데 산소호흡이 훨씬 더 효율적인 호흡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자, 같은 포도당 영양소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세포호흡의 키워드 중에 추가된 게 단계적으로 분해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산소를 사용해서 단계적으로 얘는 완전히 분해하기 때문에 분해 산물이 굉장히 에너지가 작아요. 그래서 반응물이랑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매우 많은 에너지가 생길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반면에 무산소 호흡은 산소가 없어서 약간 불완전하게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분해 산물의 에너지량이 상대적으로 좀 높아요. 그래서 매우 작은 양의 ATP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효모는 산소가 있으면은 산소 호흡을 당연히 하겠죠. 효율이 훨씬 높으니까. 근데 산소가 없는 경우에만 알코올 발효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살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암기할 거는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실험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실험 과정 먼저 봅시다. 자, 증류수 100ml에 건조 효모 10g을 넣고 효모액을 만든다. 그리고 발효관 1에서 5에 각각 다음과 같이 음료수나 증류수를 넣은 뒤 효모액을 넣는다. 주의,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실험 도구가 발효관이라는 거예요. 발효관의 모양 정도는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발효관에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맹관부라고 합니다. 맹관부의 위치도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성분의 액체를 채운대요.
자, 그리고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습니다. 손마개를 막는다. 여기를 손마개로 이렇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를 맞춰준 뒤 항온 수조에 넣는다. 자, 그리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각 발효관에서 발생한 기체의 상대적인 부피를 비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선생님이 한번 줄을 그어 보도록 할게요. 자,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자, 효모는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산소 호흡을 한다고 했죠. 우리 사람과 똑같은 세포 호흡을 합니다. 근데 산소가 없다, 주변에 있는 산소를 다 썼다, 그러면은 무산소 호흡인 알코올 발효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산소 호흡이 효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무조건 산소 호흡만 한다고 했죠. 자,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실험은 효모의 알코올 발효를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그러면은 세포 호흡을 하는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세포 호흡을 하는 거는 실험에 방해가 되겠죠.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지구상에 있는 공기에는 산소가 두 번째로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산소 호흡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막는다. 요것도 똑같습니다. 자, 실험 다 설정해놨어요, 좋게. 근데 발효관의 입구를 손마개로 안 막고 그냥 뚫어놨다. 여기가 그냥 뻥 뚫려있다. 그러면 여기로 산소 그냥 다 들어오겠죠. 그러면 실험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산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손마개로 막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발생한 기체가 있대요. 요 기체가 뭘까요? 눈을 크게 뜨면은 보입니다. 눈을 크게 뜨면 보여요. 얘가 바로 알코올 발효 결과로 생기는 이산화탄소인 거죠. 그래서 요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라는 거 정도는 꼭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위에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용액들을 넣었는데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발효관 1에는 증류수랑 효모액을 넣고 나머지에는 다 음료수랑 효모액을 넣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2, 3, 4, 5는 다 음료수를 넣었는데 1에는 음료수 안 넣고 그냥 증류수만 넣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발효관 1이 무슨 역할을 한다? 앞에 생명과학의 탐구 방법에서 배웠던 대조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대조 실험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2에서 5는 뭐다? 실험군인 게 되겠죠.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실험군들도 음료수의 종류를 다 다르게 넣었기 때문에 뭔가 음료수의 종류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체의 부피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실험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는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다음에 자기가 그래프를 그려서 정리한 거를 가져온 겁니다.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증류수를 넣은 게 있죠. 요게 대조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당이랑 설탕을 넣은 게 실험군이 되겠죠. 자, 근데 포도당을 넣은 게 있고 설탕을 넣은 게 있죠. 그럼 포도당이랑 설탕이 어떻게 뭔가 다른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맹관부에 모인 기체의 부피가 Y축입니다. 이 기체가 뭐다?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그리고 X축은 시간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뭔가 특이한 게 있어요. KOH 수용액을 넣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수산화칼륨을 넣은 건데요. 수산화칼륨이 뭔지는 우리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공부를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면은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수산화칼륨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산화칼륨을 넣으면은 이산화탄소가 흡수되기 때문에 여기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이렇게 훅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요 정도 그래프 해석은 여러분들 꼭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은 이산화탄소의 부피가 설탕보다 포도당이 더 많이 모인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코올 발효를 누가 더 많이 했다? 포도당 용액이 들어간 곳에서 알코올 발효를 더 많이 했다라고 해석이 되죠. 자, 그래서 이산화탄소 방출 속도는 포도당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설탕, 그리고 증류수는 이산화탄소가 아예 생기지 않죠. 왜? 알코올 발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자, 요걸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포도당은 바로 사용되지만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사용되므로 속도가 느리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통합과학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우리 탄수화물은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라고 크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단당류의 대표적인 애가 포도당이죠. 그리고 이당류의 대표적인 애가 설탕입니다. 설탕, 뭐 엿당, 뭐 다당류는 글리코젠이나 녹말 같은 것들이 있겠죠. 자, 근데 단당류란 포도당 그냥 기본 단위 하나로 된 거고, 이당류는 이 단당류가 두 개가 붙은 걸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붙어 있는 애예요. 근데 효모가 알코올 발효할 때는 포도당의 형태로 사용이 되니까 설탕이 들어가면은 일단
포도당이랑 과당으로 분해되는 게 먼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포도당은 바로 쓰이지만 설탕은 좀 느리게 쓰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은 지금 음료수 종류에 따라서 만약에 결과가 달라진다면은 어떤 음료수의 포도당 함량이 제일 높은지 요거를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직접 실험을 해보고 무슨 결과가 나오면은 그에 따른 해석을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실험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꼼꼼하게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실험이니까 반드시 이해를 다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럼 반드시 유튜브 댓글이나 아니면 구글 클래스룸 비대스로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자, 그럼 이어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우리 중학교 과학에서도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일 텐데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관계들 있죠. 소화계나 호흡계, 순환계, 배설계 이런 것들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입니다. 자, 역시 1호 개정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에 반드시 초점을 맞춰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소화계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의 소화와 흡수 부분입니다. 자, 소화하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먹고 소화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소화는 생명과학에서는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를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시키는 과정을 소화라고 합니다. 자, 왜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를 시킬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영양소를 왜 섭취합니까? 맛있으라고? 아니죠. 왜 섭취합니까? 결국에는 세포호흡을 통해서 ATP,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영양소를 흡수하는 거죠. 근데 세포호흡은 어디서 일어난다 했습니까? 자, 세포호흡은 이게 세포라고 치면은 이 안에 있는 쌤이 좀 크게 그리긴 했지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포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조적 기능적 단위잖아요. 그러면은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영양소가 들어가려면은 결국에는 세포막을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우리가 먹은 밥알, 알갱이 또는 고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씹어서 좀 잘게 부서져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그쵸. 아무래도 크기가 매우 커가지고 세포막을 통과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호흡을 위해서 세포막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크기의 분자로 쪼개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세포막을 통과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얻는데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소화계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영양소가 소화계를 지나는 동안 분해되어서 융털로 흡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융털 뭡니까? 융털 어디에 있는 구조입니까? 자, 여러분 곱창 좋아합니까? 곱창, 막창. 곱창 어떻게 생겼습니까? 자, 안에 보면 안에가 굉장히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들어있고 요 안에 이렇게 곱이 들어있습니다. 곱창이나 막창이나 대창은 소나 돼지의 어느 부분이에요? 소장 부분입니다. 소장. 그래서 이 소장은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는 구조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고 소장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안에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표면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되어 있고 확대를 해가지고 보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굉장히 꾸불꾸불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꾸불꾸불한 구조물의 이름을 융털이라고 하는데요. 영양소는 이 융털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화계를 지나면서 분해되고 소장의 융털로 흡수된다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영양소들이 어떻게 분해되는지 중학교 때 여러분들 열심히 암기했을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지만 복습 겸으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3대 영양소예요. 탄수화물, 녹말이죠. 단백질, 지방, 탄단지입니다. 자, 탄수화물부터 보면은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다당류 형태인 녹말의 형태로 우리는 섭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통과를 하는 기관이 지금 루트가 3개가 있어요. 입, 그리고 위, 그리고 소장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입에서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나오죠.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이렇게 쪼개는 역할을 하는 효소입니다. 그래서 엿당 같은 이당류의 형태, 그러니까 포도당이 이렇게 2개가 붙어있는 이러한 형태로 잘게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위는 그대로 통과합니다. 왜? 탄수화물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의 최적 pH보다는 굉장히 산성 상태이기 때문에 효소의 활성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었죠. 자, 그리고 소장으로 들어갑니다.
소장에는 이자에서 분비되는 이자액이 나오는데 이 이자액 속에도 아밀레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잎 속에서 분해가 제대로 되지 못한 탄수화물, 녹말들을 다시 이렇게 쪼개가지고 엿당 형태로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소장에서 나오는 장액 속에 들어있는 말테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엿당을 쪼개서 포도당, 제일 작은 단당류의 형태로 쪼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의 형태로 융털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백질. 단백질 역시 굉장히 고분자인데 얘는 제일 처음 소화되는 곳이 위죠. 산성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가 나와서 얘는 단백질을 좀 쪼개게 되죠. 근데 그래도 덩어리는 좀 큰 폴리펩타이드 형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소장에 들어오면은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작용을 하죠. 그래서 좀 더 작은 펩타이드 형태, 디트리펩타이드 형태로 쪼개지게 되고요. 장액 속에 들어있는 펩티데이스라는 최종 소화효소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 형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미노산의 형태로 흡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지방은 좀 특이했죠. 얘는 소화시킬 수 있는 곳이 소장에서밖에 없고 소화액은 이자액밖에 없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입이나 위를 그냥 지나쳐서 소장에 들어와서야 소화가 시작되는 거죠. 자, 소장에 들어오면은 이자액 속에 들어있는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되는데 그 전에 여기 유화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거 중학교 때 배워서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자, 유화가 뭡니까? 이렇게 큰 지방 덩어리를 우리가 손으로 덩어리를 떼어내듯이 좀 작은 덩어리의 지방 형태로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유화는 쓸개즙을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더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쓸개즙은 어디서 생성됩니까? 쓸개즙은 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간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 저장을 한다? 쓸개에 저장을 하기 때문에 쓸개즙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생명과학을 하는 친구들이라면 상식이니까 알고 있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쓸개즙에 의해서 좀 작은 덩어리로 유화작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라이페이스라는 지방의 소화효소가 들어오게 되면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형태로 쪼개지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있는 요 머리 부분, 얘가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보면 되고, 여기 지금 밑에 있는 요 다리처럼 생긴 얘가 지방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 역시 이 형태로 흡수가 일어난다. 이렇게 3대 영양소의 소화작용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어떻게 흡수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까 쌤이 얘기했던 소장의 형태를 보면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러한 융털들이 모여있는 구조라고 했습니다. 자, 융털 하나를 이렇게 확대시켜서 우리가 보면은 안에 어떤 관이 있어요. 이 관의 이름을 암죽관이라고 했고, 암죽관을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죠. 아까 우리가 정리를 했던 영양소들 있죠. 영양소들 분해 산물. 걔네들은 어떤 애들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고 어떤 애들은 암죽관으로 흡수가 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흡수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모세혈관 속에는 어떤 액체가 흐르고 있습니까? 피가 흐르고 있죠. 혈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혈액을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뭘까요? 피는 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려면은 물에 잘 녹는 애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모세혈관으로 흡수되는 애들은 수용성 영양소 또는 비타민 같은 애들이 흡수가 됩니다. 반면에 물과 안 친한 애들이 암죽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물과 안 친한 지용성 영양소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들이 여기 흡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용성 비타민 종류는 비타민 B나 비타민 C 군들이 있고,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의 종류는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 이렇게 A, D, E, K가 암죽관으로 흡수된다 라고 요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흡수된 애들이 어디를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자, 소장에서 수용성 영양소는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된다 그랬고,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먼저 수용성 영양소 봅시다. 수용성 영양소는 소장에 흡수되어서 간문맥을 통해서 간으로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간 정맥을 통해서 심장 밑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온몸으로 순환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용성 영양소. 지용성 영양소는 암죽관으로 흡수가 되면은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슴 림프관을 통해서 쇄골 있죠. 쇄골 밑에 있는 정맥이 빗장 및 정맥인데 빗장 및 정맥으로 들어가죠. 빗장 및 정맥을 통해서 상대 정맥으로 들어오게 되고 얘가 심장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온몸으로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자, 방금까지 선생님이랑 정리를 했던 내용들은 우리 생명과학 1 교과서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내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러면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문제집을 찾아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